네, 이어가도록 할게요. 5주차 2차시 이어가겠습니다. 우리가 1차시에서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의 개괄적인 내용,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16세기에서 19세기 동남아시아 역사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하는 것까지는 16세기 이전에 동남아시아의 각각의 나라들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16세기, 19세기까지의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이런 형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건국설화에 이제 우리와 좀 유사성이 있는 건국설화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는 중국의 염제신농이라고 정확한 표현은 염제신농입니다. 그 염제신농인 농사의 신인 염제신농의 후손 바다의 신인 아들랑롱과 그리고 산신의 딸인 어우꺼가 결혼을 해서 100개의 알을 낳았다. 그리고 부화해서 인간으로 태어났다. 그래서 알에서 깨어난 인간, 우리 설화 속에서도 있죠. 그 100명의 아들 중에 50명은 바다로, 50명은 어머니를 따라 산으로 갔다라고 하는 건국설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베트남이 모계 사회의 특성이 강한 것, 이거는 어머니를 따라간 큰아들이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베트남의 어떤 그 역사적 흐름 속에 모계사의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역사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건국설화를 토대로 해서 동서문화라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문화를 동서문화라고 칭합니다. 동서문화는 바로 선사시대, 청동기 시대의 문화들을 동서문화라고 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문화를 가진 베트남의 초기 국가는 홍방왕조입니다. 또는 락 왕조라고 얘기도 하고요. 이 왕조가 BC 2879년에서부터 258년까지 굉장히 긴 어떤 기간 동안에 홍방왕조가 베트남을 이끌어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이어받은 곳이 뚝판왕조입니다. 뚝판왕조는 BC 257년에서부터 이제 멸한 시기는 기록에 나와 있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어서 이제 베트남 지역을 패권을 잡았던 게 바로 나몰입니다. 나몰은 기원 전 208년부터 시작해서 111년까지 베트남 지역권을 지배했던 나라가 바로 나몰이다라고 보는데, 이후에 이제 중국 한나라의 복속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간간히 독립도 이루지만 명나라에 다시 복속되는 이러한 어떤 그 연속적인 중국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베트남이다라는 것. 그래서인지 이 베트남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나라 기록에도 좀 나와 있다라는 거. 그래서 한나라에 복속되면서 우리 고조선에 영향을 주고요. 명나라에 복속되면서 고려 조선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모습들이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베트남의 굉장히 대표적인 그 나라가 바로 레왕조입니다. 레왕조, 즉 대월국이라고 하죠. 대월국은 우리나라 역사서에도 물론 나오기도 하고요. 또 같이 무역을 했던 그런 나라이기도 합니다. 레왕조가 건립되어서 1428년에 건립돼서 1778년까지 오랫동안 그 레왕조가 베트남 지역권에 이제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명나라를 몰아내면서 독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베트남 왕조 중에 가장 오랫동안 베트남 지역권을 집권했던 그런 왕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왕조에서는 정부 체계를 개혁하면서 유교를 정비하는 이러한 어떤 업적을 남기고요. 유교를 정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에 복속된 게 한나라와 명나라에 이어서 이제 복속이 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교 문화권으로 연결져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를 정비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베트남의 전통 문화를 만들면서 남부 영토까지 영토를 확장하고 이후에 이제 베트남의 황금기를 맞이했다라는 것, 그게 바로 레왕조 시기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조를 이어받은 그런 다음 왕조가 바로 웅후엔 왕조인데, 웅후엔 왕조는 1945년까지
이제 최근까지 이끌어왔던 그런 왕조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끌어오는 과정 안에서 프랑스 세력에 힘입어서 건국됐던 응우eng 왕조가 아무래도 식민지에 복속될 수밖에 없었고, 또 일부는 인도 차이나 일부가 되는 경우들도 있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까지 프랑스 식민지 통치를 받았다라는 것. 2차 세계대전 종전 후에는 남베트남과 북베트남으로 좀 나누어져서 서로 이렇게 갈등이 굉장히 잦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프랑스가 다시 군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어떤 갈등을 완화시킨다라는 명분으로 프랑스 군대가 이제 베트남을 파견이 되는데, 민족 세력과 공산 진영이 서로 이제 대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남쪽에는 민족 세력, 그 다음에 북쪽에는 공산 진영, 이게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베트콩이라고 하는 거, 베트콩은 바로 북베트남, 그리고 남베트남은 BNB와 함께 이렇게 대체를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다가 결국에는 전쟁이 일어납니다. 1964년부터 1975년까지 베트남 전쟁과 그리고 주변 국가의 관계를 좀 살펴보면 남베트남이 패망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베트남 전쟁에 우리도 참전을 했었죠. 그런데 우리는 남베트남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망을 했으나 어찌됐든 전쟁국이었기 때문에, 전쟁 지원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경제적 발전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었던 거는 베트남 전쟁 참전 이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트남 전쟁의 수혜자, 표현이 좀 애매한가요? 아무튼 베트남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좀 많이 경제적 발전을 좀 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북베트남이 이제 결국에는 베트남을 통일하면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베트남은 전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마오쩌둥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캄보디아의 크메르즈와 전쟁을 하기도 하고요. 또 중국과 국경 분쟁도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베트남 전쟁 이후에 캄보디아와 중국과의 전쟁들도 이제 연이어서 일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1980년 이후에는 쇄신정책에 의해서 서방 세계문호를 개방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도 굉장히 활발한 교육이 일어나고 있죠. 특히 지금 이제 21세기에 와서는 다문화에 의해 여러분들이 배우셨겠지만, 다문화 국가들 중에서 가장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인구를 차지하는 게 바로 중국이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뭐 2위, 3위가 바로 이제 베트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교역을 이루고 있고요. 또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를 모델 삼아서 새로운 부흥의 시대를 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베트남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태국의 역사를 이어서 보게 되면은 태국은 타이족이 주 종족입니다. 기원전 4000년경에 청동기 문화를 형성하면서 타이족이 좀 이제 아래로 남아시아 쪽으로 이주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권의 토착민이었던 말레이족이나 몬족 그리고 크메르족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주면서 타이족이 지역권을 형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이제 부족국가로 존재하던 이런 타이족과 말레이족, 몬족, 크메르족들은 13세기에 스코타이 왕국이 건립이 되면서 현재 태국의 영토를 라카맹 왕 시절에는 지배할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융성했던 그러한 왕국이다. 그리고 이제 북쪽 지역에는 치앙마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버마, 미얀마와 그리고 태국의 국경 지역을 보게 되면 치앙마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란나 왕국이 건립이 돼서 18세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앙부에는 아유타야 왕국이 1349년에서 아유타야 왕국이 이제 건국이 되고, 그리고 1767년에 멸망을 하는 이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아유타야 왕국은 소승불교를 국교로 제정하면서 법을 제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식 국가로서의 틀을 마련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16세기에는 포르투갈과 그리고 유럽 일부 그리고 중국, 인도와 관계가 지속적으로 진행됐고요. 1767년에는 버마가 침공을 합니다. 굉장히 강성했던 게 이 시기의 버마인데 버마가 태국을 침공해서 6개로 분열한 상태에서 버마에서 지방관이 파견될 정도로 굉장히 강성했던 버마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중국계 태국인인 딱신대왕이 이 버마군을 몰아내고 수도를 돈부리로 정하면서 돈부리 왕국이 건립이 됩니다. 특히 이제 돈부리 왕국은 라오스 수도인 비엔타인까지 점령을 할 정도로 굉장히 강성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보는데 1782년에 라타꼬신 즉 짜그리 장군에 의해서 돈부리 왕국이 이제 패하고요. 라타꼬신 왕국으로 이제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라타꼬신 왕국은 현재까지 라타꼬신 왕국이 진행되고 있고요. 1909년에 영국 시암 조약으로 인해서 현재 태국이 국경으로 확정되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1932년에 시암혁명이 일어나서 시암 최초로 헌법이 공포되고요. 그리고 입헌군주제로 전환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현재는 라마 10세가 태국의 국왕으로서 지금도 태국을 이끌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얀마의 역사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미얀마의 역사는 굉장히 길고 복잡하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오래된 민족이 바로 몬족이나 뾰족으로 추측되는데 9세기에 버마족이 이제 내려와서 다수의 민족으로 좀 이루게 되는 게 버마족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로 몬족이나 뾰족 그리고 버마족. 근데 버마족이 이제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미얀마의 역사는 중국이나 인도, 방글라데시아 그 주변국들, 라오스, 타이 이런 것과 같이 굉장히 이웃 국가들과 복잡한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제 전제하에 미얀마 초기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면 기원전 2세기경에 미얀마 중부 지역의 첫 도시가 등장했다. 그 도시 국가는 바로 뾰족에 의해서 그래서 뾰족 문명이다라고 할 정도로 미얀마 문화의 어떤 근간을 이루는 게 뾰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뾰족 문명은 인도와 불교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다양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알 수 있습니다. 9세기경에는 도시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뾰족은 중부 그리고 몬족은 해안선 밑에 보면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세력이 좀 확대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뾰족은 중국 남조, 그러니까 중국이 이때는 위진 남북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남조에게 패하고요. 그리고 그 빈자리를 버마족이 이제 대신 들어갑니다. 그래서 버마족은 세력을 이제 서서히 확장해서 미얀마 전체를 아우르는 대국으로 성장을 했다라고 미얀마 초기의 역사를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이제는 이제 국가로서의 역할을 시작한 게 1050년에서부터 1287년까지 미얀마를 끌어갔던 바간 왕조입니다. 바간 왕조는 굉장히 12에서 13세기엔 동남아시아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귀족들이 바간 수도에 불교 사원을 만여 개를 세웠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불교에 대한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미얀마는 불교 국가이다라고 할 정도로 사원을 굉장히 많이 세웠다라는 거. 안타깝게도 13세기 말에 징기스칸 즉 몽골이 침입함으로 인해서 바간 왕조는 멸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미얀마가 혼돈의 시대를 겪기 시작합니다. 바간 왕조가 멸망하면서
몽골이 침입했고 그 자리에 이제 뭐 여러 세력들이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13세기에서 16세기까지는 미얀마의 혼돈의 시대다라고 하는데 14세기경에 산족들이 들어와서 잉와 그리고 한티와티 왕국을 세웠다라는 거. 그리고 이슬람 보호령으로 전락하기도 하고요. 또 일부가 그리고 미얀마 문화에 또 반면에 미얀마 문화의 황금기를 이루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종족들과 그리고 다양한 문화들이 이제 들어와서 혼재하다 보니까 오히려 미얀마의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을 보게 되면 이 시기가 문화적 황금기를 이루었다라는 거죠. 이어서 미얀마가 혼돈의 시대이긴 했으나 황금기를 거치면서 이제는 하나의 통일국으로 독립한 게 바로 다웅 왕조입니다. 1531년에서 1752년까지 이 미얀마를 다스렸던 그런 왕조이죠. 다웅 왕국은 잉화 왕국의 봉신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력이 확장되면서 잉화 왕국에서 좀 독립한 그런 다웅 왕조인데 다웅 왕조는 미얀마 법을 재정비하고요. 그 다음에 봉건 세습을 타파, 그리고 중앙 집권화를 이루는 굉장히 큰 치적을 이루죠. 그리고 굉장히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지만 1581년 바인나옹 왕이 사망하면서 서서 이제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752년에 몬족의 독립으로 다웅 왕조가 멸망하고요. 그리고 한타와티 왕조가 다시 재건이 되는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전체 미얀마를 이끌어갔던 게 바로 꼼바운 왕조이다. 이 꼼바운 왕조는 1752년에서 1885년까지 이제 가장 긴 역사를 미얀마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알라웅파야가 한타와티 왕국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이제는 꼼방 왕조가 건립이 되는데 1759년에 미얀마 전역을 통일하고요.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를 몰아냅니다. 굉장히 강성했죠. 그리고 1770년에 라오스 일대를 정복을 하면서 그리고 버마 시암 전쟁에서 승리하고 청나라와 전쟁에서도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국으로 그리고 자국에 들어와 있던 어떤 영국, 프랑스를 몰아냈다라는 것도 엄청난 일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도 승리를 하는 이러한 꼼방 왕조의 강력한 어떤 그 힘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꼼방 왕조가 청나라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아유타야가 뺏겼던 영토를 다시 회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치앙마이 아까 린다 왕조가 있다고 그랬죠. 린다 왕조도 공격하고 그리고 버마 시암 전쟁이 1855년까지 전쟁이 지속되는 이러한 현상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어서 이제 버마 역사상 다웅 왕조 다음으로 굉장히 이 강성한 나라다라고 하는데 버마와 영국 전쟁을 좀 보면은 이제 버마 영국이 이제 전쟁을 계속 이제 하는데 영국 전쟁에서 1, 3차까지 전쟁을 일으키는데 결국에는 미얀마가 패하게 되면서 이제 이때부터 1885년부터 영국의 식민지가 된다라고 우리가 역사적 흐름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웅 왕조의 행정 체계를 받아들이는 그런 강력한 통치 체제와 내외적인 안정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남성은 글을 거의 알고 있습니다. 여성은 반면에 5% 정도 아는 수준으로 문맹률이 좀 낮은 편이다. 이 시기에는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이때가 우리나라 아마 조선 중기 정도 되는 그러한 시기, 중기에서 후기로 넘어가는 그 시기 정도인데 이때 우리나라는 어땠느냐면 남성들이 글을 알고 있었느냐? 아니요. 양반들만 알 수 있는 글이었어요. 한자. 그러면 일반 그 양민들은 어땠느냐? 글을 알면은 강상의 도를 어긴다. 라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법에 의해서 글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 그러면 여성은 어땠느냐? 하물며 여성은 더더욱이나 글을 아는 여성이 거의 없었다. 대신 양반가의 교수들, 양반가의 여성들은 언문이라고 해서 한글을 세종대왕께서 창제하고 난 다음에 그게 우리 관료들에게 이 한글이 바로 쓰여졌느냐? 그러지 못했거든요. 조선 중기를 지난 임진왜란과 그리고 청나라의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서서히 이제 우리 한글이 관료들 사이에 쓰이기 시작하고, 특히 이제 관료들 사이에도 관의 어떤 행정체계 안으로 그건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뭐 시나 문학작품 이런 부분에서 좀 보여지는 이런 정도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성들이 주로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언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시기에 지금 이렇게 꼼방왕조가 남성이 글을 거의 알고 있다라고 했던 이 시기에 우리나라는 오히려 문맹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만큼 미얀마가 근대까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조금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언어적인 부분에서 단적으로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에 의해서 제국주의가 좀 무너졌다라고 꼼방왕조를 좀 볼 수 있고요. 이제 꼼방왕조가 무너지면서 드디어 이제 식민지 시대가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는 1886년에서 1948년까지 이어지는데요. 꼼방왕조가 영국에게 합병된 게 1886년 1월 1일 합병됩니다. 그리고 버마에 이제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버마의 독립운동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1차 세계대전 중에 시작해서 세계대공황 이후 젊은 지식층들 사이에서 버마인의 독립, 이게 이제 절실해졌다라는 거. 그리고 1930년에 따야와띠 지방에서 농민 무장봉기가 일어나고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이제 들불처럼 일어났으나 1931년에 진압되었다라는 거, 성공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1937년에 인도로부터 독립을 하고요. 영국 연방 내에 자치령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1942년에 아웅산이 이끄는 버마 독립의원군에 의해서 일본군과 연합해서 영국군을 몰아냈습니다. 그런데 일본군은 이때 뭐였죠? 2차 세계대전 중이었죠. 그리고 일본군이 역시 버마를 식민지로 이제 활용하는 거죠. 근데 참 다행인 게 2차 세계대전 연합군의 승리로 끝납니다. 그래서 몰아냈던 영국군이 다시 버마로 들어와요. 그러다가 1947년 2월 12일 날 팡능 조약에 따라서 자치공화국으로 이제 승격이 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거칩니다. 버마 민주공화국 연방이 이제 1949년에서 1962년까지 연결이 되는데 1984년에 아웅산 테러 사건이 일어납니다. 우리 역사 속에도 기록되어 있는 아주 큰 사건이죠. 그리고 1968년에 버마에서 미얀마로 국호를 바꿔요. 그리고 88년에 미얀마 연방공화국이라는 국호로 이제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 미얀마입니다. 자, 이렇게 미얀마의 역사까지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라오스의 역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라오스는 13세기에 중국 남부에서 살던 라오족이 내려와서 시작된 곳이다 라고 볼 수 있는데 1353년에 파온 왕의 주도로 인해서 메콩강 유역에 란산 왕국이 건립이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왕국이 이제 건립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라오스 통일에서 식민 시대까지 한번 쭉 살펴보면 1638년에서부터 1695년까지 수린냐 윙사 왕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라오스가 통일이 됐고요.
또 강력한 왕국을 건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에 이 수린여 인사 시대에 이어서 이제 세계 왕국으로 이 시대가 분리가 됩니다. 비엔타엔 그리고 루앙프라방 참바사 왕국이 세 왕국으로 분리가 되다가 나중에 이 세 왕국이 1893년에 프랑스 보호국으로 전환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1945년 잠시 일본군이 점령한 다음에 2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되면서 일본국이 패망국으로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다시 이제 라오스로 들어오게 되죠. 1946년에 프랑스가 왕이 통치하에 통일된 라오스를 독립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1949년에 헌법이 공포되고 그리고 프랑스 연방 안에서 제한된 자치국가로 존재하고요. 1950년에 1차 인도 차이나 전쟁을 통해서 실질적인 독립을 추진했다라는 것. 그래서 1945년에 이제 완전한 독립을 이제 하기 위한 어떤 그 노력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 이전에는 프랑스의 어떤 그 영향권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독립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좌파인 페테트라오 군대가 북베트남과 연합해서 라오스 정부군의 내전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1975년에 페테트라오 장군이 정권을 잡고요. 그리고 라오스 국민민주공화국을 공식적으로 설립을 했다라는 거. 그래, 라오스 지금 현재 일당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리고 2013년 2월에 WTO에 가입을 해서 지금 현재 이루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남아시아 전반적인 그 사항들을 보면은 1945년 이후에 이제 독립이 추진되고 그리고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많은 어떤 갈등, 내전 이런 것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2차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 전체적으로 우리가 오늘 했었는데 1, 2차시로 나눠서 일부러 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길면은 탑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눠서 지금 제가 했고요. 이건 출석과 직접 연결이 되는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시고요. 오늘 했던 거는 대부분 이제 16세기에서 19세기까지의 동남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들에 대한 어떤 그 이전의 역사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음 주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